앞으로 이렇게 되다가 언젠가는 붙어서 뚫는 시점이 나타날 거예요. 네. 그때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거는 네이버 부동산에 쌓이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데이터예요. 본인만의 투자 수익률을 만드셔야 돼요. 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지금은 이 혼돈의 부동산 시장이지만 사실 부동산 시장도 결국은 사이클이 있게 마련이고 지금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기회도 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기회를 기다린다면 가장 크게 오를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언제인지 김경민 서울대 교수님 부동산 트렌드 2023의 저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 어디냐가 참 중요한 네.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오는 그 상승 국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지역을 좀 특정 지역 어디를 공부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아파트냐, 주택이냐 아니면 핫플레이스냐에 관련된 질문이실 것 같고요. 우선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제가 이번 책 쓰면서 좀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서울과 비서울로 나뉠 것 같아요. 서울하고 이제 분당, 과천, 안양시, 동안구 이 정도가 아마 서울과 같이 아마 상승의 어떤 사이클을 함께 할 텐데 나머지 신도시들은 제 생각 굉장히 평평한 마켓이어서 그렇다고 거기가 살기가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제 말씀은 이제 본인이 투자로 갈 거냐 아니면은 정말 가족들과 행복하게 갈 거냐 더 좋은 환경에서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매수 시점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서울 아니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먼저 선행하는 데가 있고 약간 좀 후행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강남이 다 선행을 해요. 강남이 가장 빠르고요. 양천구가 그 다음이고 나머지 구들이 그 다음부터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시차가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종목인 거죠. 그 지역이 하는지를 보고서 여기를 못 따라갔다 하면은 서울시 나머지 지역들은 누적 상승률이 뭐 강남만큼 안 가더라도 꽤 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이제 하락 국면이다 네. 보니까 요즘에 기사들 보면 강남 불패도 깨졌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기사들이 강남이 깨지냐 안 깨지냐에 계속 관심을 두는 거 보니까 뭔가 이게 어떤 국면에서 전환기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선은 사실은 그게 무지하다고 봐요. 강남은 항상 패배했었어요. 강남 불패는 대표적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남 불패라는 사인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대세 하락이 시작됐다는 거에 대한 또 다른 그 메타포 같아요. 예, 네. 그걸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 강남 불패는 가짜 뉴스인 게 그냥 단적으로 이제 도곡 렉셀 같은 경우에 3,000세대 이상 대단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33평대가 꽤 많아요. 그러면 이게 2006년에 딱 준공됐을 때 10억 언저리에서 시작했습니다. 2006년 당시에 10억을 떨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벌써 10억에서 15억까지 거의 20-30%가 뛰어버린 거예요. 급등을 했어요. 네. 그게 최고가였고 15억을 달성하는 데까지 2017년에 달성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그때도 빠진 경우에는 뭐 10억 언더까지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한 두 번의 또 큰 사이클이 있어서 강남 불패는 가짜 뉴스여서 강남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에 지나치게 현혹되지 마시고요. 나중에 하락을 하고 정책 기간 지난 다음에 강남이 언제 반등하느냐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동안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려서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유동성이 빠지면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렇게 빠질 때도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요. 이미 존재를 해요. 어떤 지역이 더 위험할까요? 그게 이제 우선 그냥 저는 서울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원래대로 하면 고가 주택이 확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작년 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노도성이라고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지역이 버블이 더 많이 끼면서 그 버블이 먼저 확 꺼지니까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강남은 대부분이 15억 이상이기 때문에 현금 들고 산 사람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는데 강남도 많이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노도성 지역이 더 많이 떨어져서 잡히는 첫 번째 패턴 자체는 이제 대출이 많이 낀 지역들이요. 대출이 많이 낀 지역들이 많이 빠진다는 것. 그 다음에 단지별로 봤을 때도 지금 저희가 어떤 분석을 했냐면은 그 작년 그러니까 2021년 하반기가 무조건 다 최고가예요. 그 동네 부동산 가셔가지고 같은 평형대 33평 또는 25평대 최고가가 언제인지 물어보시면 9, 10, 11월에 다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3,000세대 이상 단지요. 서울에 있는 3,000세대 이상 단지 작년 말 최고가하고 8월 말에
당시에 매도 호가를 봤어요. 이때 매도 호가의 최저가에도 안 붙으면은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은 그 미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편차라는 게 어떤 데는 벌써 한 30% 빠진 데가 있고요. 작년 말 대비. 어떤 데는 뭐 한 10%밖에 안 빠진 데가 있어요. 근데 평균 20%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단지별로도 지금 굉장히 편차가 존재하고 있어서 그게 좀 다릅니다만 다만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30% 빠졌다고 추가적으로 30% 빠지는 게 아니고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또 덜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덜 빠진 데는 앞으로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예. 지금 막 많이 빠진다고 해서 꼭 그 지역이 더 취약한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속도 차일 수도 속도 있군요. 차이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서울과 지방 차이도 궁금해지는데 이 91년에 일본 집값 버블 붕괴될 때 보니까 도쿄도 23구랑 예. 지방하고 이 집값 떨어지는 저 시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 시차가 있던데 우리나라도 그런 시차 같은 게 존재할까요? 약간 있어요. 사실 대구 같은 데는 작년 중반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전국에 있는 광역시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고요. 광역시별로 움직임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서울, 인천, 경기는 거의 같은 트렌드를 합니다. 상승과 하락이 같은데 부울경만 하더라도 부산, 울산, 경남이요. 부울경은 이제 수도권하고 트렌드가 달라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쭉 올라갔어요. 2016년부터 폭등기였는데 부울경은 다 아시겠지만 조선업이 황폐화되면서 2017년부터 19년까지 가격이 쑥 빠져요. 한 20% 넘게 빠집니다. 그 다음에 같이 올라가는데 따라서 광역시마다 2019년 이전까지의 트렌드는 수도권하고 광역시별 움직임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데 2020년부터 다 같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이거든요. 이게 빠지면 다 같이 빠지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광역시권의 어떤 특징대로 가겠죠. 근데 아마 이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역시는. 예. 혹시 이렇게 유동성이 빠지면서 집값이 떨어질 때도 방어가 잘 되는 특정 뭐 어떤 주거 형태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존재하죠. 사실은 그 부동산에서 리스크라는 게 지역별 리스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유형별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별 리스크라는 거는 공급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하는 데는 괜찮은 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권에 엄청난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다 서울로 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서울은 서울시 인구가 900만에서 1000만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대기 수요의 규모가 하고 이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얼마큼 많이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부울경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동일하지만은 조선업 자체가 황폐화되면서 소득이 줄었잖아요. 그러면서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역별 리스크가 다 다른 거고요. 그다음 주택 유형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 아파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대출이자가 비싸요. 단독주택을 선호해서 단독주택이 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대출할 때 이자가 싸고 아파트는 콘도 같은 거는 위험자산이라고 봐서 대출이자가 비싸요. 우리나라는 반대죠. 사실은. 네.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대출이 싸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는 존재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지역이랑 되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위험성을 봤을 때는. 예. 사실 이제 엊그제까지만 해도 집을 안 샀으면 벼락거지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뭐 완전히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뭐 주거 소유를 보면 40% 정도 되는 분들은 현재 무주택자 분들도 있고 또 집을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이 기회에 뭐 이제 여유가 있어서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이 버블이 좀 거친 이후에 야 이번 기회는 꼭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나가야 될까요? 지금부터 제가 그냥 공부해야 되는데 네,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우선은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1000세대 또는 3000세대 이상 단지가 어떻게 보면은 거래가 많이 당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가격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본인이 이 가족 구성원의 규모에 따라서 좀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아파트 평형대 전반을 다 갖췄을 때 가장 많은 평형대가 25평하고 33평이에요. 그러면 대형 단지 25평하고 33평의 가격 트렌드를 쭉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 트렌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별로 보시지 말고 분기별로 분석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셔야 될 거는 자기만의 투자 수익률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 말씀 뭐냐면은 동네 부동산 가다가 3000세대에서 33평의 월세가 어느 정도인지 계속 체크를 하세요. 계속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가격을 체크를 하시면은
월세 곱하기 12가 1년치 그 임대료잖아요. 그거를 가격으로 나눈 게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기준금리 또는 우리나라 10년치 국고채 수익률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국고채 수익률보다 지금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낮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사실은요. 리스크가 있는데 그건 그러니까요. 좀 황당한 수준인 것 예, 같아요. 완전 황당한 수준이어서 이게 결국은 국고채 수익률만큼 올라가야 정상인 거고 그 말씀은 뭐냐면은 부동산에서 분자가 1년치 월세 그 분모가 가격이잖아요. 근데 분자는 안 움직여요. 전세로 다 계약을 딱 2년 해버렸기 때문에 분모가 움직이거든요. 그 말씀 뭐냐면 아직도 가격이 하락할 요인이 크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각 지역마다 본인이 생각하는 대상지 아파트 주변의 대형 아파트 단지 25평대, 30평대의 가격하고 월세 트렌드 계산해서 본인만의 투자 수익률을 만드셔야 돼요. 다른 하나는 매도 호가 데이터를 계속 꾸준히 모으셔야 돼요. 매도 호가 데이터는 이게 쌓이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냥 날아가요. 네. 어디서든지 공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예요. 상승자는 제가 판다고 했을 때 가격이 10억에 거래됐다고는 전 11억에 나와요. 그러니까 매도 호가가 직전 거래 가격보다 높아요. 상승장에서는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사람들이 문도서 던져요. 거래 가격보다 매도 호가가 낮아요. 근데 그 매도 호가보다 더 밑에 지금 실질적인 본질적인 가치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보다 매도 호가가 낮아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다가 언젠가는 붙어서 뚫는 시점이 나타날 거예요. 네. 그때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매도 호가는 계속 본인이 마킹하셔야 돼요. 그거는 네이버 부동산에 쌓이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데이터예요. 어쨌든 만약에 이제 버블이 좀 거쳤을 때 기회를 잡으려는 분들한테 걱정이 하나 있다면 이게 혹시라도 이제는 인구 구조도 바뀐다 그러고 특히 가구 수가 그동안 늘어나면서 집값을 좀 떠받치던 게 20년대 후반부터는 또 가구 수도 준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반드시 사이클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번엔 조금 다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90년대 중후반 하더라도 서울 기준입니다. 지방은 지금 투자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 좋은 대상이라고 서울 기준으로 한 4인 가구가 제일 많았어요. 1인 가구가 제일 많고요. 2인 가구도 두 번째가 이런 상황인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대형 평대 아파트의 평당가가 20평대보다 높았어요. 40평대나 50평대나. 지금은 완전 거꾸로예요. 50평대 아파트보다는 40평대 평당가가 높고요. 40평대보다 30평대가 높고 20평대가 높아요. 그게 이제 인구 구조 변화가 아파트 시장에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1인 가구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일부는 이제 계속 1인 가구로 사실 수 있겠습니다. 언젠가는 가구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평형대가 뭐냐면은 결국은 25평대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제가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은 25평대 아파트는 사실은 불패예요. 예, 아니 불패 사이클은 있는데 그나마 제일 나은 유형이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집만 걱정이 아니라 사실은 지난해 워낙 이 상가 투자, 공업 빌딩 투자가 워낙 많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핫플레이스라는 곳들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도 많고 또 혹시 이제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 좀 제대로 조정이 오면 이런 데 좀 투자해볼까? 라고 고민하신 분들도 새로 투자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준비해 나가면 될까요? 두 가지를 하나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분양형 상가하고 꼬마 빌딩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다가 상업 시설이고 이긴 합니다만은 분양형 상가는 절대 사시면 안 돼요. 무조건 사시면 안 되고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이제 어디가 괜찮아질지를 좀 봐야 되는데 꼬마 빌딩의 가격은 사실은 그 꼬마 빌딩이 존재한 지역의 상권화 유무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핫플레이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사실 그래서 제 책에서 이번에 뭐 작년에도 분석해서 이번에 분석한 건 뭐였냐면은 우리나라가 빅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행안부에서 모든 가게의 그 창업 시점하고 폐업 시점을 알려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몇 천만 건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서울에서 그러면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 사이에 창업된 카페하고 레스토랑이 제일 많은 데를 좀 뽑아왔어요. 그러면은 잡히는 것들이 좀 많은데 대충 2호선 라인하고 3호선, 6호선 라인에 있는 곳들이 좀 잡혀요. 거기다가 이제 조금 추가적인 분석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핫플레이스 가능한 지역들 한 5개 정도를 좀 봤는데요. 찍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보니까 지금 나름대로 괜찮아지고 있는 지역들이 잡혀서
그런 핫플레이스가 되는 지역들의 꼬마 빌딩 가격 같은 것들은 좀 패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이 분양형 상가는 아예 이제 관심도 예, 가지면 안 예, 된다 예. 이렇게 보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거기? 우선은 이제 예전부터의 부동산 쪽에서의 리서치인데요. 이게 분양형 상가는 주인들이 다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고 쇼핑몰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쇼핑몰은 소유주가 하나죠. 여기서 전략의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쇼핑몰이라고 했을 때 오너십, 그러니까 소유주가 한 명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이 안에 있는 가게들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요. 그래서 전략 같은 것들 다양하게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테넌트 믹싱을 한다든지 임차인을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이 전략을 세워서 매출의 극대화를 이루어요. 근데 분양형 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A라는 가게에 뭐 고깃집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뭐 이태리 카페라고 할게요. 그럼 B란 가게도 사람 많네, 나도 세워야지. B 카페 들어갈 수도 있고 C 가게도 카페 들 수 있다면은 여기서는 매출의 극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제로섬 겸 형태로 바뀌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플랫폼 경제로 바뀌면서 오프라인 기반의 상가들은 대기업도 힘들기 때문에 일반이 하는 상가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 분양형 상가는 투자했다가 큰일 나요. 사실은. 예. 제가 대학교 때 인기 있었던 지역 지금은 거의 상가가 예. 보면 완전 썰렁하게 됐고 예. 제가 이제 관심 그러니까 잘 모르던 지역 그런 데들이 막 요즘에 엄청 뜨는 그런 데들도 많고 그러니까 일종의 라이프 사이클 같은 게 있나 그리고 예. 잊혀졌던 데가 갑자기 다시 또 예. 여기 옛날에 좀 상권이 죽은 줄 알았더니 다시 되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뜨는 핫플레이스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혹시 찾는 방법이라든가 좀 눈여겨볼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했던 분석 방법처럼 이제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카페나 레스토랑이 많은 지역은 사실은 어떻게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약간 좀 정성적인 분석이었는데 MZ 세대의 브랜드 로열티가 있는 브랜드가 있어요. 로열티가 있는 브랜드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블루 버틀 그리고 뭐 이솝이라는 친환경 제품 브랜드가 있는데 이런 브랜드가 어디에 입지하는지를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괜히 명동에 간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명동 망했었잖아요. 네. 명동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정량적 분석하고 정성적 분석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거기서 우리가 키워드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트렌드를. 그런 이제 글로벌 대기업이 저 대신 리서치를 해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 글로벌 대기업을 저희다가 지금 지정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두면 네. 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앞으로 기회를 잡아 나갈 수 있을까 부동산 트렌드 2023을 쓰신 서울대 김경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